하버드대학교 국제학술회의장. 세계 각국에서 모인 외교학자들과 정책가들 앞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연습했던 말들을 되뇌었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서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죠. 제가 발표하려는 주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것.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도 뉴스에서도 당연하게 들어왔던 말이었죠. 모두가 무시하던 그 단어, 바다. 그것이 진정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그렇게 낯설었을까요?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 회의장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롱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무관심했던 이들의 눈빛이 바뀌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원이 없다고 단정지었던 그 한국은 사실 엄청난 보물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그것을 자원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었던 것이죠. 저의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죠. 이것은 단순한 학술 발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잊혀진 꿈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회복한 여정의 기록이에요. 30년 전 세계가 외면했던 진실이 이제 다시 빛을 보게 된 이야기죠. 그날의 발표가 끝나고 한 노교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지? 그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다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다, 우리의 자원. 하버드 연구실에서 교수가 던진 주제가 공기를 무겁게 했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의 생존 전략. 누가 봐도 한국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었죠. 정말 우리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인가? 가을 낙엽을 밟으며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발표까지 일주일, 밤을 새워 자료를 뒤졌습니다. 모든 문헌은 한결같았죠. 자원 빈국 대한민국의 기적적 성장. 학술지들은 인적 자원과 교육열만을 강조했어요.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쓰시던 모습이 떠올랐죠. 해양 관련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망설임 끝에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예전에 해양 일 하셨죠? 혹시 제 발표에 도움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저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쓸모없다. 다 묻어버린 과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죠. 뭔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더 캐물을 수 없었어요. 이틀 후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죠. 첨부 파일과 함께 짧은 메시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스캔된 문서를 열었어요. 1992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작성된 보고서였습니다. 해양자원의 미래 가치와 한국의 전략적 위치. 제목부터 시대착 오적으로 들렸죠. 바다가 자원이라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다들여던 순간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원이란 단지 땅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잇는 통로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아버지의 흔적들이 살아났죠. 빨간 펜으로 강조한 문장들, 열정적인 메모들,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좌절감이 묻어난 낙서들. 이 보고서는 정부에 제출되었으나 폐기 결정된 1992년 8월 5일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가 가슴을 쳤어요. 밤새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새벽녘 모니터 불빛 아래 내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죠. 우리가 없다고 단정했던 것이 사실은 눈앞에 있었다는 것. 단지 시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30년 전 묻혀버린 아버지의 비전을 세상에 되살리는 일이었죠. 아버지가 국가에 외쳤던 목소리를 이제는 내가 세계에 들려줄 차례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의 아침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굴레를 벗고 바다라는 무한한 자원을 품은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시간이었죠. 보고서를 가슴에 품고 결의에 찬 발걸음으로 강의실을 향했어요. 이제 내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학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되찾는 길이었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학술회의장. 원형 테이블마다 각국의 국기가 꽂혀 있고 정장 차림의 전문가들이 삼엄한 표정으로 대기 중이었어요. 나는 5번째 발표자. 아버지의 낡은 보고서에서 추출한 해양 전략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바다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권위적인 공간에선 지나치게 낯설었죠. 그때였어요.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부르기 직전 중국 대표단의 수석학자가
불쑥 단상에 올랐습니다. 잠시만요. 회의장이 술렁이었어요. 그는 마이크를 쥐고 조롱 섞인 어조로 말했죠. 한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습니다. 미국의 원조 없이 존재할 수 없었던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자원 전략을 논한다는 건 글쎄요.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는 웃기까지 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솔직히 나조차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말,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죠. 다음 발표자 이서윤 씨.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무대 위로 오르는 몇 걸음이 그렇게 먼 줄 몰랐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죠. 이대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이 뇌리를 쳤습니다. 자원은 땅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30년 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의 목소리, 폐기 직전까지 갔던 보고서, 그 굴욕의 기억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있었어요. 나는 단상에 올라 평소보다 느리게 고개를 들었죠. 제 발표 제목은 자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라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순간 정적. 첫 슬라이드에는 한반도를 감싼 푸른 바다가 펼쳐졌죠. 우리는 자원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땅속에 묻힌 것만이 자원입니까?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나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아버지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묻혀버린 진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발표 전날 밤 기숙사에서 뒤척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잠을 쫓았습니다. 그 보고서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왜 그토록 숨기려 했을까? 새벽 1시, 한국은 오후 3시. 망설임 끝에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아버지는 사무실에 있었죠. 서윤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아빠, 예전에 회의에서 발표했다던 그 보고서 진짜로 했던 거예요? 질문이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죠. 침묵이 흘렀어요. 했지. 1992년 싱가포르 국제해양포럼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내 발표는 아무도 듣지 않았어. 그렇게 시작된 과거 이야기. 젊은 아버지가 연단에 섰을 때 뒤에 앉은 외국 대표들은 하품하거나 비웃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엔 냉담한 평가만이 남았죠.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바다는 단순한 물이 아닌 세계를 잇는 통로이자 미래의 자원입니다. 아버지는 30년 전 발표의 첫 문장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회의장은 싸늘해졌지. 어떤 사람은 코웃음 쳤고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다음 발표자를 기다렸어. 그리고 그날 내 이름도 회의록에서 빠졌더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말하려 했던 진실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거기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뿐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깊이 상처받았을 것이죠. 그게 정말 자원이었다면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화면 너머로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아, 몰랐던 게 아니야. 믿지 않으려 했던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은 대부분 그렇게 무시당하거든. 특히 우리처럼 약소국에서 나온 주장이라면. 아버지의 설명이 이어졌죠.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고서는 폐기되어 그가 제안한 해양 전략은 묻혔어요. 대신 한국은 자원 없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달고 제조업과 수출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노트북을 켜고 슬라이드를 수정했어요. 아버지의 보고서에서 발견한 그래프와 데이터들, 1992년의 예측이 2024년 현재 얼마나 정확했는지 보여주는 비교 자료도 넣었죠. 이제 이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지워진 아버지의 이름을 무시당한 우리나라의 가치를 되찾는 일이었어요. 드디어 발표 순서가 되었죠. 회의장에 들어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청중석에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고 첫 줄 중앙에는 어제 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중국 대표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죠. 도망칠까? 순간적인 생각이 스쳤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무대로 향했어요.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죠.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고 자원이 없다고 불리는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하려 노력했어요. 회의장은 너무 조용해서 내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죠. 그런데 오늘
그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건지 한 번만 생각해 주시겠어요? 청중석에서 중국 대표단이 키득거리며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한국의 전체 무역 중 해상 운송 비중은 9.6%입니다. 담담하게 말했지만 내심 긴장했죠.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엔 바다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부산항과 조선소, 세계 해상 노선 지도가 나타났어요. 광활한 바다 위에 그려진 복잡한 해상 물류 경로들, 그리고 그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 시각적 효과가 강했는지 청중 일부가 이제야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살아왔고 지금도 바다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다는 석유보다 오래가고 광물보다 유연하며 사람과 기술, 자원을 실어 나릅니다. 이어가는 동안 유럽 대표 중 한 명이 고개를 들고 발표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죠. 호기심과 관심이 서서히 번져가는 듯 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은 가진 게 없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청중을 바라봤죠. 그런데요. 저희는 바다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원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에 비웃음과 무관심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몇몇은 슬라이드 사진을 찍고 조용히 메모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중국 대표단 중 한 명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어요. 본격적인 데이터를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한국의 해양 의존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죠. 수출입 물동량의 0.6%가 바다를 통해 이동한다는 것, 한국 GDP의 약 4%가 해양 관련 산업에서 발생한다는 것,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1위, 컨테이너 물류 처리량 세계 5위. 이 모든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슬라이드에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무관심했던 청중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이자 국가 생존의 핵심 축이죠. 아버지의 보고서에서 가져온 문장이었어요. 30년 전 그가 써내려간 말들이 이제야 제대로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조롱했던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중국 대표단도 더 이상 키득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버지, 이제 세상이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는 것처럼 나의 목소리도 점점 또렷해졌죠. 이제 핵심 내용을 전달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 순간이 30년의 침묵을 깨는 진정한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를 이어가며 자신감이 솟아올랐어요. 처음의 떨림은 사라지고 단단한 눈빛으로 청중을 바라볼 수 있었죠. 아버지의 보고서가 준 확신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세계는 늘 석유, 광물, 천연가스를 자원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 무엇보다 오래된 자원이며 끝없이 흐르는 가능성입니다. 슬라이드에 요르단 마이너스 사우디 해안선 교환 사례 지도가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보고서에 간략히 언급된 것을 추가 조사해 발표 자료에 넣은 것이죠. 1965년 중동의 요르단은 서울 면적의 10배를 포기하고 홍해, 연안의 KM을 얻었습니다. 왜일까요? 청중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중동 전문가로 보이는 학자가 자세히 귀 기울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슬라이드를 아카바항의 영상으로 전환했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대형 선박들과 현대적인 항만 시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셰이엠는 지금 요르단의 국가 심장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해안선을 통해 요르단은 세계 무역에 참여하고 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있죠. 다시 한국으로 화면을 전환했어요. 한국은 3면이 바다이고 2413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경계선일까요? 아니면 무한한 가능성의 출발점일까요? 말을 마치자 청중 중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그 작은 소리가 큰 의미로 다가왔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 조선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거의 0에서 2024년에는 세계 1위, 그 옆에는 세계 주요 항만 처리 실적 순위, 부산항은 당당히 6위였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바다라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결과일까요? 청중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국가 대표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아버지의 보고서에서 가져온 문구가 떠올랐죠.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이미 50년 전부터 활용해온 해양 국가입니다.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그들은 노트북을 닫고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 아버지의 보고서가 눈앞에 떠올랐 30년 전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말이 이제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귀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생존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래에도 한국은 바다와 함께 호흡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자 우리의 자원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려는 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회의장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고 이내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눈물이자 30년의 침묵을 깬 순간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죠.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사회자가 질문 시간을 안내했어요. 회의장 뒤편에서 흰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유럽계 노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말을 이었어요. 당신의 발표는 지금껏 들어본 해양 전략 중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오랫동안 해양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당신처럼 바다 자체를 자원으로 재정의한 접근은 매우 신선하군요. 노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질문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한국같이 해양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다른 참석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을 기다렸죠. 아버지가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다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죠. 그 말에 청중들이 숨죽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유럽 노 교수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군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곧이어 큰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이내 대부분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진정한 공감과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박수 속에서 중국 대표단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돌렸고 어제 나를 비판했던 수석학자는 노트북을 서둘러 가방에 넣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죠. 질문 시간이 이어졌어요.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의 해양 전략에 대해 물었고 나는 아버지의 보고서와 추가 연구를 바탕으로 답변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할 순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관심을 느꼈어요. 마지막 질문자는 일본 대표단의 여성이었죠. 당신의 분석을 들으니 우리도 바다를 다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이 연구를 더 발전시켜 공유할 계획이 있나요? 순간 머뭇거렸어요. 이 발표는 아버지의 보고서를 재조명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내 연구를 발전시키려던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다를 가진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명함을 건네며 연구에 관심을 표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발표가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장을 나오자 휴대폰이 진동했죠. 문자가 도착했어요. 아빠 잘했다. 바다의 이름을 남겼구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아버지는 내 발표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보고서 속에 잠들어 있던 한국의 이름. 이제 다시 바다 위에 떠오르고 있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나는 단지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었죠. 아버지의 꿈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이에요. 저녁 식사 후 아버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해양연구원으로 일하던 모습,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순간들, 그리고 싱가포르 포럼의 사진까지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아버지와 몇몇 외국인들이 함께 찍힌 사진을 가리켰죠. 1991년 노르웨이 오슬로. 아버지의 목소리에 추억이 묻어났습니다. 북유럽 국가들과 해양 협력 방안을 논의하던 때였지. 그때도 바다에 대해 발표하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했지. 그때는 그래도 몇몇이 귀 기울여줬어. 특히 노르웨이 사람들은 바다의 가치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거든.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꿈, 좌절,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신념.
그동안 나는 아버지를 단지 구시대적 생각을 가진 보수적인 사람으로만 봐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가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얼마나 깊은 통찰력을 가졌는지 깨달았어요. 아빠,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때가 있는 법이야.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건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30년 전에는 세상이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기후변화, 자원 고갈, 지속 가능한 발전. 이 모든 논의 속에서 바다의 가치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박사 논문 주제를 바다로 정했어요. 아버지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해양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죠. 열정이 되살아나는 듯한 그 눈빛을 보니 나도 더욱 확신이 생겼어요. 하버드로 돌아와 박사 논문 주제를 한국의 해양 정체성 코리어즈, 오시애닉 아이덴티티로 정했습니다. 발표 때 보여준 반응이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이제는 더 깊이, 더 넓게 연구하고 싶었죠. 지도 교수님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해양 정체성?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지만 설명을 들은 후 그도 이 주제의 독창성과 가능성을 인정했어요. 특히 하버드 학술회의에서의 반응을 듣고 나서는 더욱 지지해 주었죠. 6개월간의 집중 연구 끝에 논문 발표 날이 왔습니다. 발표장에는 학과 교수들뿐 아니라 지난번 학술회의에서 만났던 몇몇 전문가들도 보였어요. 아마도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았죠. 단상에 서자 지난번과는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했죠. 논문 발표 슬라이드의 첫 화면에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경계 없는 국가 한국의 해양적 정체성. 한국은 단지 생존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더 멀리 봐야 했고 바다라는 무한한 공간에 길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아갔죠. 이제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떨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슬라이드에 부산항, 거제 조선소, K-조선 현황, 세계 항만 지도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의 해양 역사와 정책을 심층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바다가 단순한 지리적 요소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라는 사실이었어요. 청중들은 집중해서 들었죠. 특히 북유럽에서 온 해양정책 전문가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해양 정체성이란 바다를 통해 형성된 국가의 특성과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 국가로서의 지리적 특성과 해양, 의존적 경제 구조가 결합되어 독특한 해양 정체성을 형성해왔죠. 논문의 핵심 개념을 설명한 후 구체적인 사례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1960년대 초기 원양어업의 시작부터 1970년대 조선업의 급성장, 1980년대 해운업의 발전, 그리고 현재의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치까지.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공식적으로는 자원 없는 나라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바다라는 자원을 통해 성장해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식과 현실의 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후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를 선택한 나라죠. 그 말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자원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여러 질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일본 교환 교수의 질문이었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비슷한 해양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해양 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질문은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말 이 개념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태평양을 둘러싼 많은 국가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사한 해양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죠.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다음 연구는 동아시아 해양 네트워크와 공동 정체성에 관한 것일 예정이에요. 바다는 나누는 경계가 아니라 연결하는 통로니까요. 논문은 호평을 받았고 이후 여러 국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특히 해양정책 연구 저널과 해양사무 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이론을 발전시켜 해양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학계에 정립했죠.
바다가 단순한 지리적 요소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졸업 후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해양정책연구소에서 연구원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그곳에서 아버지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해양 전략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어느 해질녘 아버지를 부산 앞바다로 모셨습니다. 햇살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멀리 컨테이너선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죠. 아빠, 이제 세계가 바다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30년 전에 본 그 비전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30년 전 무시당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이론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바다의 국민이다. 물결은 멈추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바다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지켜왔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물결 위로 한국의 미래가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아버지와 내가 함께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이었죠.